2010년 10월 5일 진주시의 인사동 주택가, 이곳에서 31살의 주부 E씨가 숨진 채 발견됩니다. 신고를 했던 것은 그날 오전 퇴근해 집에 돌아온 E씨의 남편이었습니다. 당시 현장은 굉장히 어질러져 있었다는 점 외에는 별다른 흔적이 없었는데요. 이로 인해 경찰은 면식범에 의한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처음 용의선상에 올랐던 것은 바로 최초 신고자였던 E씨의 남편이었습니다. 경찰에서 남편을 의심했던 이유는 바로 아내가 숨졌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담담하게 수사를 받는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알리바이가 있었음이 밝혀집니다. 당시 E씨의 남편은 PC방을 운영 중이었는데요. 사건이 벌어졌던 예상 시각인 새벽 3시경에도 남편은 PC방에서 근무 중이었음이 CCTV에 그대로 녹화되어 있었고, 직원들의 진술 역시 알리바이를 뒷받침했습니다. 두 번째 용의자로는 피해자와 함께 술자리를 가졌던 피해자의 친구가 거론되었지만 친구 역시 충분한 알리바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다 사건 당일날 근처에서 축제가 벌어졌기에 유동인구가 너무 많아서 용의자를 추려내는 것 역시 무척 힘들었다고 합니다. 결국 사건은 한 달이 지나도록 제자리에 머물렀는데요. 어느 날 피해자의 남편이 경찰서를 찾아옵니다. 없어진 물건에 대해 제보할 것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라진 물건은 바로 아이들의 이니셜이 새겨져 있던 돌반지와 목걸이 등의 물건이었습니다. 이 사실로 수사는 다시 급물살을 타게 되었는데요. 수사팀은 즉시 근처의 금은방과 전당포의 수소문에서 아이들의 이니셜이 새겨진 금반지 등의 물건이 최근에 맡겨진 적이 없는지를 파악했습니다. 이후 한 금은방에서 결정적 신고가 접수되었는데요. 얼마 전 어느 여성이 흡사한 금반지를 맡겼다며 수사팀에게 연락을 취했던 것입니다. 피해자의 남편에게 확인한 결과 해당 금반지는 없어졌던 반지가 맞다는 대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금은방 주인에게 제보받은 내용을 토대로 잠복 수사를 벌이며 여성의 동태를 추적했습니다. 며칠 뒤 경찰은 여성을 작물 판매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여성은 반지를 목욕탕에서 훔친 것이라고 했지만 확인 결과 근처 어떤 목욕탕에서도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경찰의 추궁에 그녀는 현재 동거 중인 남성이 어디선가 가져온 물건이라고 자백했는데요. 이 동거남의 이름은 바로 신대용이었습니다. 경찰은 보름 동안 집 근처에서 잠복 수사를 벌였고 집으로 들어오던 신대용을 체포하는 데 성공합니다. 진술 과정에서 드러난 그의 범행은 여러 건이었습니다. 그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진주 시내에서 빌라나 원룸에 들어가 여러 번 절도를 벌였다고 자백합니다. 총 절도 금품은 약 2천만 원 가량이었습니다. 하지만 살인에 대해서는 한사코 부인했는데요. 경찰에서도 결정적인 물증이 부족했기 때문에 신대용의 살인 행각을 입증하는 것이 무척 어려웠습니다. 이때 수사팀의 총책임자인 이영삼 경위는 신대용이 소심하고 내성적임을 곧장 파악하고 강력팀 형사들에게 여러 가지 사항을 지시합니다. 바로 그에게 강압적으로 대하지 말라는 것이었는데요.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의 범죄자일 경우 강압적이고 고압적인 태도로 수사를 벌이는 것보다는 오히려 부드럽게 어르며 수사할 때 범죄를 자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영삼 경위의 이런 생각은 곧 맞아떨어졌는데요. 나흘 뒤 신대용이 사건 현장에서 현장 검증을 벌일 때 그가 몸을 떨며 긴장하는 것을 눈치챈 이영삼 경위가 그날 저녁 유치장에 있던 신대용에게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전부 얘기하고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다 해도 괜찮다는 말을 건넵니다. 다음날 신대용은 수사팀에게 범행을 자백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뜻밖의 사실이 더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절도 사건들 뿐만이 아니고 그동안 저질러온 강력범죄 사건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2000년도부터 2001년까지 살인사건을 포함한 3건의 강력사건을 저질렀는데요. 전부 범인이 잡히지 않아 미제로 남은 사건들이었습니다. 2000년 6월 7일 경상남도 진주시의 수정동에서 과일 도매상에 침입해 금품을 절도하다가 자신을 목격한 종업원에게 흉기로 중상을 입힌 뒤 그대로 가게를 빠져나가 도주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불과 나흘 뒤인 6월 11일에 벌어집니다. 진주시 상봉동에 있던 어느 주택가에 침입한 뒤 금품을 절도하다가 집주인 부부에게 발각되었는데요. 부인이었던 정 씨를 흉기로 공격한 뒤 곧바로 남편 강 씨에게도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합니다. 이 과정에서 남편 강 씨는 중상을 입었고 부인 정 씨는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사건은 2001년 5월 8일에 벌어졌는데요. 이번에는 경기도 성남시의 은행동에서 사건을 벌였습니다. 어느 빌라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던 도중 잠에서 깬 30대 주부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였던 30대 주부 역시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고 말았다고 하네요. 언급된 사건들 모두 말씀드렸듯이 용의자가 특정되지 않았던 사건이었기에 만약 신대용의 자백이 없었더라면 영원히 미제 사건으로 남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신대용은 연쇄살인범이었던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과는 다르게 피해자가 자신을 목격하면 그냥 도주하지 않고 무조건 흉기를 휘두른 뒤 도주하는 잔인한 면모를 보였습니다. 문제는 이런 과정에서 그가 범죄를 벌이기 전에 반드시 술을 마신 채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인데요. 아마도 나중에 경찰에 체포가 되더라도 사건을 저지를 당시 심신미약이었다고 주장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술을 마셨던 듯합니다. 사실 신대용은 오래전에도 이미 범죄 전력이 있었는데요. 1987년에도 이미 살인죄로 징역 12년을 복역했고 2002년에도 3년 6개월의 징역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의 심신미약을 주장하려던 시도 역시 그가 감옥에 있던 동안 누군가에게 전해들었거나 혹은 여러 차례 재판을 받으면서 해당 법령에 관해 스스로 파악했던 것이 아닌가 합니다. 게다가 2023년에는 또 다른 여죄가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23년 전이었던 2000년 5월에 오산에서 발생했던 오산 성폭력 사건의 진범이 그였음이 밝혀진 것입니다. 오랫동안 범인이 잡히지 않았던 사건이었는데요. DNA 데이터베이스의 자료와 비교 분석한 결과 신대용의 DNA와 일치했다고 밝혀졌습니다. 신대용은 특정 지역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전 지역을 돌아다니며 범행을 벌였는데요. 용의자를 특정하기 어렵도록 만드는 아주 용의주도한 방법이었습니다. 경찰에서는 2010년 12월 13일 그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그리고 벌어진 1심 재판에서는 죄질이 극히 나쁘다는 점을 들어 사형을 선고받았는데요. 뒤이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는 신대용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보통은 무기징역을 선고받더라도 오랜 기간이 지난 뒤에는 가석방 심사가 이루어지는데요. 신대용의 경우 사건들이 워낙 죄질이 좋지 못했고 연쇄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과 더불어 이미 오래전 몇 차례 징역을 살았음에도 사회에 복귀해 다시 재범을 벌였다는 점 때문에 가석방이 될 가능성은 전혀 없을 것이라 보입니다. 또한 앞서 말했듯이 2023년에 드러난 여죄로 인해 아마도 그는 영원히 감옥에서 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피해자 남편의 결정적인 제보 그리고 금은방 주인의 신고와 함께 수사팀 이영삼 경위에 노련한 수사 경력이 없었다면 신대용은 오래도록 체포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무기징역 시리즈 12번째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미스터리 어떠셨나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채널에 방문하셔서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해보세요.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